아이고, 낙서 한 개 바로 나와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이 낙서 한 개 나와서 조금 전에 낙서를 했는데 그게 그대로 나와버렸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종호입니다. 저는 원래 그 경제학 박사 학위를 할 때는 도시경제학, 토지경제학으로 학위를 했는데 그 부동산 연구를 좀 하다가 1995년, 6년 그 무렵부터는 법경제학으로 방향을 약간 바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관련된 관심들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토지 공개념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추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해달라고, 저한테 발표를 해달라고 민 교수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감히 서게 됐습니다. 혹시 조금 제가 부족하더라도 많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강대 경제대학원에서 지금 부동산 법과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과목을 강의하고 있고, 또 김정호의 경제TV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 영상을 올린 지가 한 3개월 됐어요. 그동안에 제가 다른 원고를 좀 긴 원고를 쓰느라고 좀 게을리했는데, 이번 달부터는 새로운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요 다음에 바로 제가 올리려고 하는 영상은 이 주택 가격이 거품이 있는가, 주택 가격이 과연 폭락을 할 건가 안 할 거나, 이것을 뭘 기준으로, 뭘 보고 무엇을 신호로 판단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오늘은 토지공 개념 이야기고요. 자, 너무 소개가 길었네요. 혹시 하나 책을 소개한다면 자유기업원에서 나온 이 사유재산권과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께서 구해서 읽으시면 약간의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토지 공개념 이야기입니다. 토지 공개념, 이게요, 이걸 한번 봐주시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치, 경제와 관련된 용어들은 전부 일본말입니다. 약간 그 중에는 중국말도 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문화라든가 문명, 민족, 사상, 법률, 경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에도 시대 이후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용어들이에요. 우리가 전부 그 일본 말들을 다 쓰고 있거든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다 그렇죠. 근데 그것에 더 뿌리 깊은 어원은 물론 서양의 영어 단어들인 거죠. 그거를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걸 쓰고 있는 것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단어는 일본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용어들이 다 일본에서 온 건데,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건 한국인이 발명한 단어이고요. 물론 토지라든가 공 또는 개념 뭐 이런 거는 일본에서 온 것이지만, 이거를 합친 거는 순수한 한국제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오징어 게임 같은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국의 독창적인 건데, 자, 그래서 이 Public Concept of Land라고 하는 거, 굳이 이것을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구글 검색을 해보면, 제가 그 4월 달에 해봤는데 4,220개의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대부분 다 한국인 문서예요. 다른 데는 이런 말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컨셉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정의가 분명치가 않아요. 이게 뭔지에 대해서 정의가 분명치가 않습니다. 자, 이거 토지공 개념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부터 한번 볼까요? 추미애. 네. 토지공 개념에 숨을 불어넣을 3법을 불활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 개발 부담금이라든가 토지 초과 이득세, 택지 소유 상한제와 같은 이런 제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보유세 강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이게 추미애식의 토지공개념입니다. 조국도 토지공개념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토지공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재명 후보는 뭐 정부, 그러니까 뭐 기본주택 이런 거 있죠. 또 보유세 강화. 그래서 정부 소유주택, 공공주택을 늘리는 거, 또 보유세를 강화하는 거, 이런 것을 공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심상정 같은 경우는 이거는 상당히 좀 막연한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아무튼 주택과 토지가 필수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 국가가 공급을 해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용도로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뭔가 국가가 많이 가져야겠다, 또 그 민간의 사유재산의 영역을 줄여야겠다, 세금을 많이 걷어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할 때 그냥 포괄적으로 토지공개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것의 정의가 무엇인지는 잘 나와 있지 않고, 가끔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디파인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딱 맞아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지금 토지공개념이라고 하는 용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데 저는 현 상태에서 토지공개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이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들, 토지공개념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이걸 합시다라고 주장하는 제도들을 보면 크게 세 덩어리인 것 같다고 저는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소유와 이용의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토지공 개념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100% 국유화, 100% 토지 국유화를 주장하지는 않아요.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대, 이용권은 국민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일 이전에, 김일성 시대의 북한과 같은 그런 토지 국유제는 아니지만, 현재 김정은 시스템에서의 뭐 토지 이용 방식, 또 중국에서의 토지 이용 방식, 이런 것들을 머리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토지 국유제인데 중국식이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는데 이용권은 개별 국민에게 매각한다, 또는 뭐 배급을 해준다, 이런 사고방식인 겁니다.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래서 이게 소유와 이용의 대표적인 분리 방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뭐 같은 타이틀, 또 같은 개념 하에 공공주택을 확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한다, 또 변창흠 같은 경우는 뭐 공공자가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분양을 하겠다. 근데 그것도 보면 하나의 주택을 국가와 개인이 공동 소유하는 그런 방식의 주택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유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하고 이용권만 개인에게 떼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관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급까지는 가지는 않는다. 김일성 시대라든가 또는 과거 구소련에서와 같은 주택 배급제,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면서 이용권은 개인에게 매각하는 뭐 그런 방식, 또는 빌려주는 그런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게 가장 이 토지 공개념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개념이고 제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또 이 다주택 규제예요. 일가구 다주택자를 규제한다라고 하는 것도 많은 경우에 토지 공개념, 또 주택 공개념, 부동산 공개념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속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건 이미 상당히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다주택 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주택이나 토지와 관련돼서는 거의 사회주의라고 봐도 돼요. 한국은 이 토지와 주택과 관련돼서는 자본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보유세 강화인 거죠. 세금을 많이 걷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택이나 토지와 관련된 세금 그 수준 자체만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세금이 약한 편입니다. 특히 미국이라든가 덴마크라든가 이런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국은 세금이 굉장히 약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세금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세금이 약하다고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보유세가 지방 주민들이 자기네 학교 운영하고 학교, 공원, 뭐 소방서 뭐 이런 거를 이 보유세를 걷어가지고 다 충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유세를 걷지 않으면 학교를 운영할 수도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방세고 지방 주민들이 결정하는 세금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보유세라고 하는 거는 지방세로서의 기능이 거의 없어요. 그냥 내는 거예요. 소득세와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이걸 낸다고 해서 동네에 무슨 혜택이 돌아오는 게 아닌 거죠. 어쨌든 이 보유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강화시키자라고 하는 거, 크게 보면 이 세 가지가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제한되고 주장하는 제도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제도들이 시장을 통해서 시장을 왜곡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인들에게 굉장한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공공주택의 확대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존 주택 가격을 상당히 상승을 시킨다. 왜냐하면 토지의 공급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택지 공급이 제한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서가 아니고 허가를 잘 안 해주기 때문에 택지 공급이 잘 안 돼요. 그 얼마 안 되는 주택을 거기서 띄워가지고 공공주택을 짓게 되면 그건 소유할 수 없는 주택들이죠. 소유할 수 있는 나머지 주택들의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제대로 된 주택의 값이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 중국식 토지국유제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중국과 같은 부동산 투기를 불러오는 제도가 이 중국식 토지국유제입니다. 중국의 토지 투기가 엄청나다는 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자, 그다음에 이 다주택 규제는 시장을 왜곡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 가격 양극화를 불러왔다. 우린 이게 심해요. 강남, 그러니까 비싼 집이 계속 더 많이 올라가고 싼 집은 거의 안 오르거나 오히려 떨어지거나 하는 전국적인 주택시장 이 패턴을 놓고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주택을 규제하다 보니 다주택의 상당 부분이 1인 가구용 또는 2인 가구용 오피스텔이라든가 다세대 다가구 주택 저가 아파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정관념처럼 갖고 있는 다주택자 때문에 내가 내 집 마련을 못해가 아니에요.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대다수의 주택들은 1인 가구, 2인 가구용, 저소득층용 임대주택들이에요. 그게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저가 아파트들 이런 거죠. 자기 내 집 마련을 위해서라면 그런 집을 안 사는 주택들을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종부세라든가 이런 거를 막 두드리니까 그런 집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저가 임대주택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소득층이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이미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유세 강화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국민들의 부담이 올라가는데 당연히 세금이 강화되면 부담이 올라가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투기가 사라지느냐? 그거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세금이 비싸지면 와, 그러면 이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투기도 사라질 거야 라고
99.99%의 국민이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세뇌가 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건 난센스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뉴저지 조금 이따 이제 그 사례가 나옵니다마는 미국의 뉴저지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보유세 부담이 15배예요. 한국은 0.16%인데 뉴저지는 2.4%예요. 보유세가. 그러니까 10억짜리 주택을 갖고 있으면 한국에서는 뭐 한 160만 원, 200만 원 요 정도 수준에 낸단 말이에요. 뉴저지 같으면 2,400~5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한국하고 뉴저지하고 어느 지역에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가느냐? 뉴저지가 훨씬 이 등락이 심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정관념처럼 갖고 있는 생각이 다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강화합니다라고 해서 제도가 딱 픽스가 되고 나면 한 6개월, 1년 사이에 그 값이 한번 촥 떨어지죠. 그리고는 다시 또 똑같은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민 부담은 가중되지만 투기를 없애지는 못한다. 여전히 투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소유와 이용의 분리, 그중에서도 공공주택 확대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본주택, 이재명 같은 사람이 기본주택이라고 하는 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세권 같은 좋은 위치에다가 뭐 30년 동안 거의 뭐 원가로 살 수 있는 그런 고품질의 주택을 지어서 싸게 거주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지금 공약이 나와 있어요. 네. 그게 기본주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할지, 이 사람이 하면 뭐 가능할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뭐 이 사람은 그냥 역세권 주변에 있는 그 주택들을 그냥 수용을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 사람식의 뭐 막가파식의 이런 행정을 한다면 그냥 뺏어서 그거 헐어내고 거기다가 뭐 몇십 층짜리 뭐 임대 아파트 지어서 뭐 살게 하면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겠다. 이런 식인 겁니다. 공공임대라고 하는 게. 또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변창흠이 그걸 하려다가 실패를 한 건데 공공자가주택이라고 해서 판매 조건부라든가 뭐 토지 임대부, 지분형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공임대 또 정부와 개인이 공동 소유하는 형태의 뭐 이런 것들을 확대를 많이 하겠다라는 건데.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건 뭐냐면 공공주택을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공공주택을 늘려야 된다고 다들 그냥 뭐 그래. 실제로 공공주택을 한번 보자. 이거 보세요. 공공주택의 공실률입니다. 17%예요. 17%. 공공주택을 지었는데 거의 공짜 수준인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마음에 안 들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강남의 집, 또 뭐 어디 아무튼 그 좋은 동네를 원하는 거예요. 목동 또 강동에 있는 뭐 뭐예요? 위례지구 뭐 이런 좋은 데를 원하는 거지. 좁아 터진 뭐 집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이런 데를 원하는 게 아닌 거죠. 또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자기 집을 소유하고 싶어 해요. 평생 동안 정부 공영주택에 들어가서 평생 동안 거기서 새빵살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새 사는 사람들도 어떤 식으로든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자기는 여기에서 싸게 거주할지언정 다른 데다 집을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마련하려고 하고 있을 거예요. 한국인의 행태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통계에 나와요. 그게 기본적으로. 자, 그렇다. 그러니까 이 공공임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공짜니까 좋아는 하는데 그 집 자체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 집의 소유권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집의 소유권은 국가 소유죠. 그걸 좋아하지 않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제대로 된 집, 제대로 소유할 수 있는 집인 거예요. 그런 집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로 살게 해달라고 아우성은 치면서도 막상 공짜 집이 나오면 이렇게 빈집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같은 땅을 가지고 그 땅에다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은 경우와 거기다가 제대로 된 민간주택, 제대로 소유할 수 있는 민간주택을 지은 경우를 비교를 해놓고 본다면 제대로 된 집들의 가격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고 하는 거요. 이거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거 2016년 기사인데 이미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폐지했어요. 760% 끝. 퇴장하고 말았어. 왜? 사람들이 별로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 거를. 자기 집으로 갖고 싶은 거지 뭐 반은 국가고 반은 내 거고 이런 거를 사람들이 원치를 않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개석상에 나와서 이런 정책을 해야 됩니다라고 떠드는 그때 그 주택 그때는 전부 공공이에요. 맨날 토지 공개하냐고 맨날 그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자기 돈 내고 자기 집을 장만할 때는 그런 주택 장만하지 않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그러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이 인간형들 때문에 뭐 인간은 원래 다 그래요. 네. 겉다르고 속다른 게 다 인간인데 그런 방식 그 겉에서 내세우는 그 말을 따라서 주택을 공급하면 진짜 완전히 쓸데없는 주택을 공급하는 셈이 되어버리는 거죠. 물론 거기에 운 좋은 사람들 뭐 그런 주택 가지고도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게는 뭐 일종의 횡재처럼 될 수 있지만 대다수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제대로 된 주택의 가격이 올라간다. 자,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소유가 아니고 거주를 해야 된다. 이거는 뭐 이건 우리나라에서 거의 처음 하는 이야기 같았는데 요즘에는 시진핑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주택은 소유하는 게 아니고 거주하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지금 한국하고 중국하고 두 나라에서만 얘기하는 뭐 그런 얘기 같은데 자, 이거는 하는 얘기고 실제 사람들이 자기 돈 들여가지고 뭔가를 할 때는 거주만 가지고는 만족 못하죠. 소유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소유를 하면 반쪽 소유권을 원하느냐 아니면 온전한 소유권을 원하느냐? 당연히 온전한 소유권을 원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속마음으로는 이걸 바꾼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바꾸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기본주택이라고 해가지고 30년 동안을 뭘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더라도 그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돈 아껴서 제대로 된 자기 집을 분명히 소유하려고 할 것이다. 이 온전한 소유권을 가지려고 할 것이다.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자, 그래서 기존의 온전한 소유권 주택 가격은 더욱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 한 그렇다는 거죠. 왜? 택지라고 하는 거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 택지 위에 온전하지 못한 소유권, 국가가 소유한 것들을 지어대면 민간이 제대로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게 되죠. 그럼 값이 올라가요. 그럼 그 값이 올라가는 진짜 원인은 그 땅에다가 공공주택을 지었기 때문인데 사람들은 그거라고 인식을 못하고 투기꾼 때문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저변에는 이런 원리들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소유와 이용의 분리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부류의 소유와 이용의 분리는
중국식의 토지 소유권 제도인 겁니다. 그것은 여기 보시면 이게 토지 이거 여권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보시면 부동산 권리증 이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 권증서, 부동산 권증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몇 년부터 예를 들어서 2020년부터 2090년까지 아마 70년일 거예요. 여기 70년 주택용은 여기 70년으로 돼 있죠. 70년 동안 그러니까 2020년부터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2020년에 이용권을 구입했다면 정부에서 그러면 2020년부터 2090년까지 그 땅에 대한 이용권을 구입을 한 겁니다. 그 위에 뭐 주택을 세워도 되고 아파트를 세워도 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건설업자들이 여기에 땅을 사가지고 아파트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를 하나씩 분양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토지의 이용권을 구입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70년 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중국의 토지 투기라고 하는 것, 중국의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것은 비록 소유권을 국가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토지 투기, 부동산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증서에 대한 투기인 겁니다. 이용권에 대한 투기인 거예요. 70년 동안 누구에게 팔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중국식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사유재산 제도예요. 사유재산 제도죠. 70년 동안. 다만 7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제약을 갖고 있는 거죠. 왜? 정부가 소유한다고 해가지고 뭐 정부가 나보고 나가라고 할 것도 아니고 뭐 어차피 다 내가 쓰는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팔 수 있고. 네. 지금 이재명 캠프에 들어가 있는 많은 사람들 그중에 예를 들어 뭐 이정우 예전에 그 노무현 때 정책실장이라든가 이런 경북대 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또 추미애도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중국식 제도. 근데 중국식 제도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몇 년치 소득을 모으면 그 도시의 평균적인 집을 한 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쉔젠, 중국의 쉔젠 40년이에요. 39.76이죠. 서울은 19.17, 19년이에요. 이게 2000, 몇 년? 2017년 자료예요. 2017년. 자, 20년을 모아야 집 한 채 산다. 정말 화가 나잖아요, 우리. 이것 때문에 화나는 사람도 많아요. 야, 20년씩이나 돼야 되는 거야? 미국 봐라. 미국의 디트로이트 같은 데 봐라. 여기에. 1년치 연봉이면 집을 살 수 있어. 그런데 한국은 19년이나 모아야 되는데, 그런데 중국은 어때요? 40년이에요. 홍콩 39년, 베이징 38년, 상하이 37년. 자, 중국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토지가 국유예요. 그런데 이건 뭐냐? 이게 이용권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게 소유와 이용을 분리해서 이용권을 70년 준다 또는 50년 부여한다. 홍콩 같은 경우는 999년짜리 이용권도 있습니다. 자, 그게 일반 사유재산하고 뭐가 다르냐? 다만 불안한 거지. 이게 지금 어떻게 언제 뺏길지 몰라서 불안한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난다는 사실은 다른 게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기사를 보시면요. 네. 이것이 2018년 기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홍콩 명보에 따르면 중국 주택도시 뭐 7개 부처는 부동산 투기 행위, 불법 중개, 불법 부동산 개발 뭐 이런 행위들을
집중 단속 대상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게 보면 부동산 투기업자는 인민의 적이다. 반드시 척결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한국에서 했던 거를 중국이 그대로 배워간 겁니다. 이렇게 하는 나라는 세상에 한국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중국은 토지 국유화를 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럼에도 이렇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현재 이 소유권 제도를 다 뒤집어 엎어서 중국처럼 만든다 그러면 그야말로 뭐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죠. 네. 다 뒤집어 엎고 나서 중국처럼 하면 달라지는 게 뭐냐? 여전히 투기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그래프도 보시면 그래요. 네. 이게 199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7년인가 뭐 이때 그런데 그동안에 한국은 전국 평균이 1.7배 올랐어요. 중국은 5배, 홍콩은 6.7배 올랐죠. 자, 중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국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토지 국유화된 나라예요. 이용권의 값이 이렇게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기가 존재하는 건 주거를 위한 투기가 존재하는 거는 이거는 뭐 토지가 국유화됐다 안 됐다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소유와 이용의 분리라고 하는 이 제도가 시장에서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다주택이에요. 다주택 규제 제도예요. 자,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전국의 전국의 아파트가 한 1000만 채 됩니다. 그 아파트를 한 200만 채씩 5등분을 한 거죠. 가격별로. 그래서 가장 비싼 20%의 평균 가격을 가장 싼 20%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거예요. 그게 몇 배인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박근혜 정부 때는 한 5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5 밑으로 떨어졌어. 5배가 안 됐었단 말이지. 노무현 때 8이었어요. 아무튼 투기를 잡겠다고 나서면 이렇게 돼. 비싼 거는 더욱 비싸지고 싼 거는 잘 안 올라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노무현 때도 기억을 해보시면 소위 버블 세븐 지역이라고 하는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 그게 주로 올라갔잖아요. 버블 세븐이라는 게. 자, 그런데 이게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훨씬 덜한 정권에 들어왔더니 이 5분의 2 배율이라고 하는 게 확 떨어졌어요. 자, 문재인 정부 들어왔더니 이게 급속하게 뛰어서 지금은 사상 최고치가 됐어. 8.8배가 된 거예요. 가장 비싼 20% 아파트 값의 평균이 가장 싼 20% 아파트 값 평균의 8.8배, 9배가 뛴 거죠. 이건 무슨 얘기를,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 뭘 말해주고 있는 거냐? 비싼 집일수록 더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네. 왜? 똘똘한 한 채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거예요. 똘똘한 한 채는 뭐냐? 부동산을 가지는데 금액은 대개 비슷해. 그것을 비싼 고가의 한 채, 고가의 내가 직접 거주하는 한 채로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뭐 나는 적당한 데 살고 그만한 싼 주택들을 몇 채 사서 그걸 가지고 임대소득을 얻는 방식으로 투자를 할 거냐라고 하는 걸 놓고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서 한국인들은
이제 임대주택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금기시를 하게 됐어요. 거의. 그런 거 마음속에 깨름직한 거예요, 자꾸. 깨름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의 범죄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그 착한 짓 하면 살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착한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자가주택만 보유를 해야 돼. 자, 그런데 동시에 한국인들의 성향은 뭐냐면 전체 자산 중에 부동산 비중은 잘 변하지를 않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인들의 전체 자산 중에 평균적으로 전체 자산 중에 부동산의 비중입니다. 이게 보시면 75에서 약간 떨어져 가지고 쭉 떨어졌는데 70%그 안팎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한국인들은 돈이 있으면 70%는 부동산에다가 묻어둔다는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2000년경 또 1990년 그 무렵에는 한 80% 정도까지 돼요. 근데 지금은 한 70% 정도까지 내려왔어. 하지만 여전히 한국인들은 부동산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왜?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수중에 여러분 재산이 한 10억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10억을 갖고 뭘 하시겠어요? 한 8억은 주택을 사고 한 2억 또는 3억은 그걸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10억짜리 집을 사시겠어요? 대개는 부동산에 가급적 많은 돈을 묻어둡니다. 이거는 뭐 이게 무슨 뭐 정밀하게 포트폴리오 계산을 해서라기보다 그냥 우리의 정서가 그렇고 그렇게 해야 마음이 놓이고 또 지금까지 쭉 보면 부동산에 돈을 묻어두는 게 제일 돈을 잘 벌어라고 하는 역사적인 그런 경험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부동산에 대부분의 돈을 묻어두게 돼 있어. 안 변한다 이거 잘. 그런데 여러 채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거주하는 집만 부동산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 그건 착한 집이잖아요. 그건 착한 집이야. 그러니까 착하기도 하면서 내 투자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내가 거주하는 집을 가급적 최대한 비싼 집으로 장만을 하는 거죠. 이거는 한국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그러지 않으셨어요? 집 살 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그야말로 영끌을 해서 집을 사잖아요. 최대한 비싼 걸로 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다주택자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실수요자들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 비싼 집값이 올라가는 거죠. 집이 비쌀수록 많이 올라가. 왜? 수요가 거기로 계속 몰리니까. 주택에 대한 수요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주 수요와 또 다른 하나는 투자 수요가 있죠. 거주 수요는 꼭 그렇게 반드시 비싼 집으로만 모이지는 않아요. 왜? 소득 분포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보면 뭐 벤츠에 대한 수요도 있지만 뭐 밑에 아반떼도 있고 여전히 소나타도 있고 그랜저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주택도 거주 수요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택에 대한 투자 수요는 어떠냐? 이거는 다 큰 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비싼 쪽으로 몰리는 거죠. 투자 수요는. 근데 실제 그러니까 실제 주택에 대한 수요는 거주 수요와 투자 수요가 결합되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거주 수요보다도 훨씬 더 고가의 주택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인들의 기본적인 이 부동산 투자 성향인 것이다. 그 결과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비싼 집은 더욱 비싸져서 그래서 싼 집, 그러니까 비싼 집과 싼 집의 가격 차를 보면
계속해서 올라간다. 부동산 투기 억제, 다주택 규제를 심하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시장의 복수인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나 이런 데서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잘하고 싶은데. 집값을 잡고 싶은데 그래서 정책을 세게 하는데 왜 점점 더 이렇게 되는 거야? 의아할 거예요. 그 바닥에는 바로 이런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인들이 바꿀 수 없는 또 바꾸지 않는 투자 행태가 있는 겁니다. 부동산에 돈을 묻어두고 싶어하는 그런 투자 행태인 것이죠. 여기도 보시면 자, 토지를 이용한 재산 증식에 대한 시각의 변화. 근데 이게 아주 흥미로워요. 여기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사회적으로 토지를 이용한 재산 증식,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할 것까지는 없으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게 1979년에는 14%였는데 아니야. 아, 이건 조금 다르구나. 제가 숫자를 잘못 봤네. 이건 넘어가세요. 네. 이건 제가 숫자를 좀 잘못 봐서 올려놓은 데이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그랬잖아요. 다주택 규제를 심하게 하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고가의 1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저가의 임대용 주택들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줄어들죠. 사람이란 누구나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을 하나 가지고 그리고 다른 부동산을 가진단 말이에요. 부동산을 가진다면. 그리고 그렇게 다른 부동산 가지는 그것들은 그렇게 비싼 것들이 아니죠. 어쨌든 장사가 되는 또 임대가 될 만한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주택자 규제를 하니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지만 나머지 다가구, 오피스텔, 연립주택 이런 데 대한 수요는 줄어들게 되겠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 1인 가구용 임대주택이 감소한다라는 거죠. 이 통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2019년에 신규로 등록한 임대주택의 유형별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2019년, 2018년 이때 문재인 정부가 그 김현미 장관 때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다주택 규제는 하지만 그래도 등록하신 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혜택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세요 라고 장려를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때 등록한 주택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면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이 38, 다가구가 22.5. 다가구 주택 어떤 것인지 아시죠? 네. 빌라 같이 생긴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거 돈 주고 사라 그러면 사람들 잘 안 사요. 다세대 주택 14%. 그러니까 다세대 오피스텔 다가구 이거 합치면요 얼마예요? 22, 38, 60에다가 75%예요. 아파트는 몇 퍼센트냐? 1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주택들은 전부 다 다주택자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네. 다 다주택자들이에요. 다주택자들이 임대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는 18%밖에 안 되고 대다수는 다세대 오피스텔 다가구예요. 이게 지금 다주택자들의 본 모습인 겁니다. 이게. 자,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뭔지 아세요? 2019년 전체 주택의 구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주택 뭐 이런 거 다 따지지 말고 우리나라 전체 존재하는 주택 총량 한 2천만 채 되거든요. 2천만 호. 그 중에서 아파트가 52%예요. 여기는 임대용은 아파트가 18%죠. 자, 오피스텔은 2.7%밖에 안 돼. 여기는 오피스텔이 38%예요. 임대용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시겠어요? 다주택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다주택이라고 하는 것의 그 본 모습이 제대로 된 모습이 무엇인가? 이거는 다세대 오피스텔 다가구 이런 것들이고 아파트도요. 여기서 한번 보시면 이 아파트 신고한 아파트입니다. 이 중에 이건 이제 공시 가격 기준으로 신고한 공시 가격 기준으로 지금 분류를 해 놓은 건데 3억 원 이하, 3억에서 6억 원, 6억 원 초과. 그러니까 6억 원 초과, 6억 원짜리면 비싼 아파트가 아니죠. 뭐 이 중에는 9억 원도 있고 10억 원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 6억 원 초과 그중에 비싼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6억 원 초과 아파트가 몇 퍼센트예요? 아파트 중에 7%밖에 안 돼. 그마저도.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가 18%잖아요. 그중에 7%밖에 안 돼. 6억 원 초과짜리가. 그러면 6억 원 초과짜리 조금 비싼 아파트는 이 전체로 따지면 어떻게 되죠? 18%에 7%니까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밖에.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자, 근데 다주택 규제 안 돼. 너 다주택 규제하면 종부세 매길 거야. 그래서 이거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몇 천만 원씩 세금 내게 생겼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팔겠죠. 어떻게든 이것을 다른 용도로 바꾸려고 할 거예요. 오피스텔 같으면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사무용으로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같으면 어떤 식으로든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가의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뭐냐면 가구의 지금 구성인데 우리나라 가구. 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5인 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게 1인 가구예요. 1인 가구가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독거노인들이 많아지기도 해서이지만 청년들이 이제 웬만하면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1인 가구가 급속하게 늘어나요. 그래서 1년에 주택을 50만 호, 60만 호를 계속 공급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 자가 보유율이 높아지지 않는 이유는 가구 숫자가 급속하게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인구는 늘지 않는데 가구는 늘어나요. 왜? 혼자 사는 청년들이 다 홀로 독립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뭐 주택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 1인 가구 585만 가구인데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170만 가구, 소유하지 않은 가구가 415만 가구예요. 이 사람들 어디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1인 가구가 어디 가서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살까요? 1인 가구인 상태에서 주택을 구입하지는 않지요, 잘. 이 사람들은 어딘 가서 셋집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오피스텔에 살거나 어딘가에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공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들인 겁니다. 아주 쉽게 단순화해서 말하자면. 근데 이 사람들을 다주택자라고 해서 벌을 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1인 가구들 갈 데가 없어지는 문제가 조만간 닥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 보유세 이야기, 토지공개념의 중요한 하나의 축이 바로 이 보유세를 높이는 것인데, 자, 보유세 한번 보세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뉴저지의 보유세는 2.38%입니다. 그래서 10억짜리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1년에 2,380만 원, 2,400만 원을 보유세로 내야 해요. 우리나라는 0.16%예요. 지금은 조금 올랐을 텐데 아무튼 뭐 10억짜리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16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뉴저지는 미국은 주마다 이게 다릅니다. 보유세가. 가장 높은 주 중에 하나인 뉴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뉴저지는 한국의 보유세 부담이 15배가 높아. 그러면 뉴저지 같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보유세 강화론자들의 주장이 맞다면 뉴저지에는 절대로 부동산 투기가 없어야 돼. 값도 변하지 않아야 돼.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1990년부터 뉴저지주의 주택가격 변화합니다. 1990년을 1로 봤을 때 2008년 그 무렵에 얼마가 됐냐면 2.4가 됐어요. 140%가 올랐어. 한국은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올랐어요? 여기 뭐 이거 가지고 정확히 읽을 수는 없지만 한 40% 올라있나요? 1에서 1.4가 됐으니까 한 40% 올랐어. 뉴저지는 140%가 올랐어요. 계속 출렁출렁 하잖아요. 한국은 별로 출렁거리지도 않아요. 이 주택가격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투기는 언제 일어나냐면 주택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으면 투기가 일어나는 거죠. 왜? 그걸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니까. 뉴저지가 한국보다 부동산 투기가 훨씬 더 심합니다. 그런데 보유세는 15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자, 한국이 보유세를 뉴저지처럼 2.4%로 15배를 올린다. 당장.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가격이 떨어집니다. 저는 한 1년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다른 요인에 의해서 또 변해간다는 거죠. 이것은 주식을 생각해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식 보유했는데 주식 보유세라고 하는 것을 매긴다고 해봅시다. 주식 가치의 10%씩을 매년 세금으로 매겨. 1억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주식 보유세로 1,000만 원을 내야 돼, 1년에. 라고 하면 그 세금이 등장을 하면 주가가 떨어지겠죠.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주가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일주일 떨어지면 다 끝. 일주일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한 10% 저는 충분히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떨어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그건 전혀 무관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가격이 이미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주가는 계속해서 또 변동해 가는 거죠. 부동산이라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뉴저지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가격의 패턴이 그런 것이고, 이 덴마크 이 나라. 덴마크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69%예요. 우리보다 한 4.5배 높죠. 덴마크도 한국보다 이 가격 변화율이 훨씬 높잖아요. 왜 이러냐? 이미 말씀드렸듯이 보유세,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가격에 반영이 되고 나면 더 이상 그것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식시장에서 우리는 늘 그런 현상을 목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도가 변하면 그 주가가 변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리고 반영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전혀 다른 요인에 의해서 가격은 다시 변화하게 되고 주식 투기는 또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악순환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의 주택 정치에, 우리나라는 주택 경제가 아니고 주택 정치입니다. 수요 공급의 원리에 맡기면 소비자 취향에 따라서 공급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정치는 그 반대 방향으로 되게 작동을 하지요. 왜? 대중의 질투와 박탈감, 분노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한국인들이 이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문화 산업을 가지고 세계에서 지금 잘 나가고 있죠.
그래서 미나리도 그렇고 뭐예요? 그 기생충도 그렇고 지금 뭐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보면 이것들은 대부분 다 어떤 사회적인 분노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이 분노를 가지고 사회적 분노를 가지고 상품화하는데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그게 한국 영화의 특징이고 그것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그 한국의 정서가 주택 정치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분노를 시민단체, 정치인들이 계속 그 분노를 자극하고 질투를 자극하고 그래서 표를 얻죠. 그리고 정책은 그런 질투와 무지에 기초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은 그 내용을 보면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수요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공급이 수요를 반영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결과는 뭐냐? 고가의 주택값은 더욱더 상승한다는 거예요. 왜? 수요가 그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공급은 그렇게 이루어지질 않아. 수요는 거기로 몰린다. 자, 그렇게 되면 더욱더 대중은 더 분노를 하는 거죠. 왜? 부자 집값만 올랐다 이거야. 왜 내 집은 그렇게 안 올랐어? 왜 저놈들 집값만 오른 거야? 하고 또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민단체, 이 정치인들이란 자들은 더욱더 선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책은 더욱더 수요 공급의 원리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요까지, 요거 한번 보실래요? 요걸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뭐냐면 원숭이를 대상으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2마리 원숭이가 있는데 이 원숭이에게 처음에는 오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원숭이한테는 계속 오이를 주고 다른 원숭이한테는 포도를 줘요. 근데 원숭이는 오이도 잘 먹어요. 근데 포도를 더 좋아해. 근데 한 원숭이한테만 포도를 주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런. 다시 할게요. 다시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질투나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을 정의라는 용어로 포장을 해요. 저는 그냥 질투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집단 생활을 하는 모든 동물은 다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정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원숭이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멀쩡히 잘 먹고 있던 오이가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옆에 원숭이가 포도를 먹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 옆에 원숭이를 벌 주는 것, 그러니까 더 좋은 거를 먹는 저자를 벌 주는 것을 정의라고 포장을 하지만 그냥 질투일 뿐이죠. 그것을 가지고 정의로 포장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무슨 정책을 만들고 해서 나라를 망친다는 거예요. 토지공개념도 저는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여기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네, 지금 그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네, 교수님, 채팅창 보실 수 있나요? 네, 네, 그 제이슨 차님께서 해주신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어, 잠깐만요. 제이슨 첸님, 현 정권 민주당에서는, 아이고, 잠깐만요. 현 정권 민주당에서는 토지공 개념의 노선을 이어가며 주택에서 개발 이익을 절대 악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최근에 공공재개발, 재건축에는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공공주택 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리는 경우가 있어 최근에는 금호, 벽산, 남산 타운 등 거대 단지는 리모델링으로 급선회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리모델링 아파트도 기부 체납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궁금합니다. 네, 제이슨 찬님, 좋은 정보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궁금합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네, 그런데, 예, 어, 만약에 이재명이 된다면, 뭐, 지금 있는 거는 유도 아닐 거라고 봐요. 뭐, 거의 강탈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겸 예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간다면 얘기가 뭐 상당히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거기는 뭐 상당히 저는 합리적인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재건축을 하는데 기부 체납을 이렇게 많이 하게 한다는 건 이건 난센스예요. 그냥 강탈입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이슨 찬님. 네, 그 다음에 교수님, 제가 그 청남에서 배웠다가 이제 두 번째 뵙네요. 그 어디요? 청남 청년단체에서 뵙고 두 번째 뵙습니다. 아, 예, 예, 안녕하세요.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토지나 네, 주택은 원래 개인의 소유라는 거를 이제 가지잖아요. 네, 네, 근데 소유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원래 본성은 이제 소유권을 가지고 다들 이제 자기 거라는 인식을 가지는데 그거를 공공이라는 것으로 포장하면서 네, 사람들이 그거를 다 나눠야 된다는 식으로 지금 정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질투심이요. 예, 네. 근데 그게 정말 이게 어떤 식으로 그걸 감정을 국민들에게 이렇게 퍼뜨리는가? 저는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좀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감정을 이렇게 자극을 시켜서 하는지 좀 이게 제일 큰 게 부동산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올라간 게 다 투기꾼들 때문이라고 몰아가는 거죠. 그리고 뭐 그게 상당히 그럴듯하게 들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그리고 이것도 내로남불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는 이 주택가격 올리는데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고 남들이 다 한 것 같거든요. 그렇게 또 몰아가죠, 뭐. 그런 식으로 부추기는 것 같아요. 일부의 다주택자, 아주 뭐 몇십 채씩 갖고 있는 그 다주택자, 그런 사람이 뭐 몇 사람이나 될지 알 수도 없지만 얼마 되지도 않을 거예요. 진짜 다주택자는 그 뭡니까? 뭐 몇만 채씩 갖고 있는 그 건설회사들이죠. 그 건설 임대회사들. 네. 아무튼 간에 이 주택 가격이 올라간 게 투기꾼들 때문이고 그 투기꾼은 나쁜 자들이고 그들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집을 못 가지는 겁니다. 내 집 마련이 안 되는 겁니다. 라는 식으로
이 프레임을 짜서 그래서 다주택자를 공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수의 국민이 그 편에 가서 서서 마녀 사냥을 하고 있는 거죠.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제이슨 차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시장의 수요의 공급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시장의 주체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네. 질투심이나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수를 포진하고 있으면 그런 네.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사람들이 네, 네. 좋은 질문이세요. 그런데 네. 사람들이 자기 돈 내고 자기 집을 살 때는 다 똑똑해요. 사람들이 자기 돈 내고 자기 밥 먹을 때 매우 똑똑합니다. 언제 멍청해지고 언제 이상해지냐면 남의 돈을 쓸 때 그래요. 남의 걸 뺏어서 그걸 쓰고자 할 때 이상한 행동들이 많이 나오죠. 자기 돈을 갖고 그 돈을 쓸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우 현명해집니다. 제 답은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다음 고맙습니다. 질문으로 넘어가시죠. 네, 다음 우리 질문은 정성무님께서 해주신. 정성문 선생님이시죠? 네, 부산의 경우 부친이 거주하시는 남구 대연동 소재 주택 공시지가가 90년에 59만 원에서 2017년 121만 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2021년에 228만 원으로 2배로 올린 거를 문재양 정부에서 불과 4년 만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건 재산세가 아니고 국가에 임대료를 내는 세입자입니다. 이미 공산화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이거 분통이 터지시겠어요? 네. 그런데 뭐 앞으로는 세금 더 내게 생겼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네. 이건 이 우리나라는 이 보유세가 벌금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세뇌가 돼 버려서 벌금을 세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건 우리 모임에서부터라도 이걸 바꿔야 되는데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쓸 돈을 십시일반 각출하는 제도예요. 각출하는 거예요. 자, 우리 동네에다가 학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을 내서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합시다. 라고 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주택을 갖고 있으니까 너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너 벌금이야. 이런 게 세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세금이 아닙니다. 세금의 형태를 띤 벌금인 거죠. 정성문 선생님 말씀에 뭐 저는 100% 동감이고 뭐 이미 공산화되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답변이 됐는지요, 정성문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PDF까지 올려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똑같이 일했는데 모리님 똑같이 일했는데 다른 거 받으면 화나는 건 질투가 아닌 것 같. 네. 뭐 그렇죠. 똑같이 일했는데 다른 거 받으면 화가 나죠. 뭐 이것도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일했는데 왜 똑같이 받아야 되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 같은 회사 다니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회사가 달라. 회사가 다른데 똑같은 일을 했어. 똑같이 받아야 되느냐?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거기에. 그 회사마다 사정이 다른 거고, 그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보더라도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서로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 보면 주는 사람 마음인 거죠. 근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야, 나는 왜 똑같이 일했는데 왜 나는 차별을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는 사람 입장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 답변이 별로
마음에 안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모리님. 네. 답변이 됐나요, 모리님? 네. 됐고, 그럼 되신 것 같습니다. 윤미숙님, 우리나라가 토지나 부동산에 관해서 사회주의라 하신 부분 좀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의 이 토지와 주택 관련돼서 가장 사회주의적인 부분이 뭐냐면 주택 배급제와 비슷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새 주택을 공급받으려면 전부 무슨 청량예금이 이런 거 가입하셔야 되죠. 한국인들은 누구나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배급제예요. 아니 집을 사는데 뭐 때문에 몇 년씩 기다려서 무슨 뭘 예금을 가입하고 기다려가지고 로또 뽑기처럼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집이에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집은 그냥 집입니다. 그러니까 새 집이든 헌 집이든 파는 사람이 팔고 싶고 사는 사람이 사고 싶으면 그 의사가 합치되면 그냥 사고 팔리는 거죠. 우리는 새 집은 그렇게 못해요. 전부 국가가 줄 세워서 뭐 무슨 점수는 몇 점이고 아이가 몇 명이면 뭐 몇 점이고 뭐 해가지고 그래서 그 점수에 따라서 배급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게 가장 사회주의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 새 집을 짓는 과정도 보시면 새 집을 짓는 과정도 우리나라는 전부 택지를 다 수용을 합니다. 택지를 다 수용해. 그러니까 농지며 무슨 녹지 지역이며 이런 데 땅들을 다 수용하잖아요. 그래서 공용 개발하죠. 이번에 대장동 개발한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전부 수용한 거예요. 강제 수용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함부로 강제 수용권을 함부로 막 남발하는 나라는 중국하고 베트남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이죠. 네. 토지가 기본적으로 국유인 나라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마치 자기 소유의 토지인 것처럼 뭘 개발할 때는 다 그냥 뺏어가죠. 감정가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주고 마는 거예요. 소유자들이 원튼 원하지 않든 상관없어. 그리고 우리는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제도는 이거는 뭐 문재인 정부 때 생긴 게 아니고 과거에 박정희 정부 때부터 생긴 겁니다. 한국인들이 그걸 아주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네. 우리가 자연스럽게 산속에 들어가서까지 등산할 때까지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걸 자연스러워 하듯이 지금 똑같이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거 말고도 이 사회주의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 부동산과 관련돼서 대표적인 것은 바로 새로운 주택, 새로 공급되는 주택을 일종의 배급 시스템으로 지금 공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 점수제로 해가지고 한다. 또 다른 하나는 그 새로 공급되는 주택들의 택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부분 거의 100% 수용권 강제 수용해가지고 그래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거 대표적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윤미숙 선생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리님, 토지공 개념은 박정희나 노태우 행정부 시절 추진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당조차도 토지 소유권 침해. 네, 맞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이번 공약에도 그걸 했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양반은 1가구 1주택 이상은 소유를 금지하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아주 대표적인 보수의 대표 주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무슨 보수고 진보고 뭐 없어요. 다 똑같아요. 거의 다 똑같아요. 근데 윤석열은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하는지요? 네, 타개해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야 하는 건데, 이건 우리 이 자유아카데미 회원들만이라도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의 아이디어들을 자꾸 세상에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가급적 많은 한국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익숙해져야 돼요. 한국인들이 익숙해져 있는 거는 토지 공개념, 무슨 뭐 다 이런 거예요. 네. 정부가 뭘 해야 되고 하는 이것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쪽에 있는 것도 자꾸 사람들의 귀에 익숙하도록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키보드 타이핑 소리가 자꾸 들리네요. 그렇습니까? 키보드 타이핑, 저는 키보드 타입 안 쳤는데요. 저는 마우스만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하고 그 내부에서만 지출을 하도록 법제화 추진하는 것은 현실화되기 힘든가요? 네. 저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세 세목, 모든 세목 중에서 지방정부가 지방세화하기 가장 좋은 세금이 바로 보유세입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밖으로 돌아다니질 않잖아요. 자기 지역에 있는 토지에다가 세금을 부과를 하면 그게 밖으로 나가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 동네에서 토지에다가 세금을 부과해서 그것을 그 안에서 쓰게 되면 토지에서 거둔 그 세금이 그 동네의 복지로, 그 동네의 생활 환경, 주거 환경으로 바로 직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지방세는 바로 토지 보유세인 겁니다. 토지 보유세를 지방세로 해야 돼요. 자치구세로 해야 돼. 그런데 그 얼마 안 되는 자치구세조차도 서울시가 공동세로 만들어 버렸어요. 서울시가 공동세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박원순 때. 왜 그랬느냐? 강남구의 세수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꼬라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강남구의 세수가 많아지는 꼬라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부자들이 돈 많이 쓰는 거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구, 서초구 이런 데에 있는 세수를 뺏어서 그거를 모든 자치구들이 나누자라고 하는 게 서울시의 공동세 제도입니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이 질투관념은 이제는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갔어. 그걸로 영화를 만들어서 그 영화를 가지고 전 세계인들을 선동하는 단계까지 온 거죠, 지금. 한국 안에서는 저는 극복 안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누가 다른 사람이 나오면 그 한국인들의 이런 정서를 설득해낼 수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설득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정서에 같이 묻혀서 그 정서에 따라서 같이 마녀 사냥을 앞장서서 해주는 게 훨씬 더 쉽지 않을까요?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극복하기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은 밑바닥부터 변할 수밖에 없다. 정치인이 바뀔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자, 그 다음에 김원영님. 이재명과 윤석열의 부동산 정책을 보시지 않으셨는지요? 이재명이 될 경우 지금처럼 서울집 인체 보유 네, 똑똑한 1주택으로 갈지 지방 거를 처분할지 이런 거를 저한테 물으셨는데 사실은 뭐 저는 투자 자문을 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여기에 제가 조언을 해드리기는 어렵지만 다만
좀 막연한 예상을 해본다면 이재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주하는 한 주택, 거주하지 않는 한 주택, 1주택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한 그것도 뭐 거의 다주택 수준으로 때릴 거라고 보는데 자기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1주택에 대해서까지 크게 뭐라고 그러지는 않을 거다. 그것도 비싼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지만 아주 비싼 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고 뭐 전체 상위 한 10%를 벗어나는 정도는 거기까지 건드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거주하는 주택이라면.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윤석열이 될 경우 몇 년 사이에 부동산 관련 세금이 줄어들 수 있을지요? 글쎄요. 저는 뭐 이거는 뭐 돼봐야 아는 것이 정말 알 수 없는 거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람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인이 부동산 부자에 대해서 유리한 어떤 조치를 하기는 매우 힘들 거예요. 그 표 다 날아갈 텐데요. 네. 다만 한 가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더 세게 나가지 않을 가능성은 높다. 이재명이 되면 더 세게 나갈 거고 윤석열이 되면 더 세게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상태를 과거로 돌려서 종합부동산세를 없앤다든가 이런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누가 되더라도. 제 답은 그렇고요. 네. 모리님 농담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김원영님. 정치인 그 캠프에 자유주의 주장하는 학자분들은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가요? 권력을 쥐고 무엇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뭘 자꾸 하지 말자고 하기 때문일까요? 네, 그렇죠. 김원영님 그렇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인기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정치에 잘 맞지를 않습니다. 왜냐? 정치는 표를 얻어야 되잖아요. 표를 얻어야 되는데 자유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네 삶은 네가 책임져라. 왜 국가 보고 뭐 이래라. 국가한테 무슨 돈을 내놓으라 그러느냐. 네 삶은 네가 책임지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국인들은 그거 되게 싫어해요. 네 삶은 네가 책임지는 거야 라고 하는 원칙을 아주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는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국민이 스위스 국민입니다. 그 사람들은 내 삶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라고 하는 원칙이 분명해요. 그런 나라는 기본적으로 특성이 뭐냐면 대통령이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스위스는 대통령이 7명이에요. 7명의 대통령단이 있어요. 장관이 7명인데 그 장관들이 1년씩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해요. 그 대통령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잘 국민들이. 대통령이 뉴스에 나오는 법도 별로 없어요. 왜?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국가의 대사는 그럼 누가 결정하느냐? 국가의 대사는 국민이 결정합니다.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일은 다 국민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동네 일들은 동네 주민들이 투표해가지고 결정하고 캔톤 주의 일들은 우리식으로 하면 도죠. 도의 일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민들이 모여서 투표해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 스위스 헌법 제6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각 개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각자 책임을 진다. 이게 헌법 제6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각 개인은 그 인디비주얼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네, 영어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 인디비주얼들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아니,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뭐를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각 개인들의 기여가 모여서 국가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스위스에서도
국가가 국민에게 이런 복지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항의 끝에 뭐라고 또 단서 조항이 달려 있냐면 국민은 이 조항을 근거로 국가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조항이 달려 있어요. 국민이 국가한테 돈 달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왜? 각자의 삶은 각자가 책임지기 때문에. 심지어 스위스 국민은 각자 집에 M16 총을 갖고 있어요. 제가 직접 방문을 했어요. 갖고 나오더라고. M16 총을. 전쟁 나면 각자 들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스위스 군대 방식인 거죠. 스위스의 그러니까 상임 군인은 장교들만 있는 거죠. 장교만 기본적으로. 지휘 시스템만 갖추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나면 국민이 다 나가서 병사가 돼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는 것도 국민 각자가 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도 국민 각자가 지는 것이죠. 이런 정서를 갖고 있는 국민이 많지를 않아요. 이게 독일, 또 북유럽 국가,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알고 있는 이 북유럽 국가들이 이런 관념이 굉장히 강해. 스위스가 가장 강하고요. 그리고 뉴딜 정책 이전까지의 미국이 이런 관념이 굉장히 강했죠. 또 뉴딜 정책 이후에는 미국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지만, 네. 우리나라는 그런 관념이라고 하는 걸 도대체 가져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다만 박정희 대통령 한 20년 동안에 그것을 강요받았던 적은 있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이 강요당했어. 뭐를? 이 밥은 네가 벌어서 먹어라. 그래서 맨날 새벽종이 울렸네 뭐 하고 그 새마을 운동하고 하는 게 네 밥벌이는 네가 하고 네 동네 일은 너네들이 알아서 해결을 해라라고 하는 운동이었던 거거든요. 그게. 네. 우리나라는 그거 한 20년 한 거예요. 독재를 하는 동안. 그리고 민주화되면서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부터는 다 국가가 뭔가를 알아서 나라님이 알아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거가 된 거지. 왜? 한국인의 기본이 그렇거든. 기본이.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아주 우리 몸에 우리가 흠뻑 젖어서 살고 있는 문화 자체가 그러한 거란 말이죠. 각자 스스로에 대한 책임이 아니고 어떤 공동체에 속해서 그냥 적당히 거기에 묻어서 살아가는 그런 문화에 우리가 푹 젖어 있어요. 그래서 쉽지가 않다. 근데 참 묘하게도 그 문화를 가지고 그 문화의 코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게 대박이 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문화를 가지고 세계에다가 퍼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정말 잘하는 것은 뭐 이 스마트폰 만드는 거, 자동차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잘하지만요. 시위하는 거 정말 잘하고요. 한국인 시위 세계 최고예요. 네. 그다음에 아무튼 이 불평하고 뭐 하는 거, 또 우는 거, 뭔가 억울해. 항상 억울해. 그래서 늘 잘 울어요. TV 보면 맨날 울어. 드라마 봐도 울고 맨날 울어요. 아마 세계에서 제일 많이 우는 민족인 것 같아요. 그 문화로 우리가 지금 이제 돈을 버는 수준까지 와 있죠. 최고 수준까지 와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별로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모리님, 지방세를 배분하도록 한 거 오세훈 때인가요? 박원순 때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그러면 잘못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뭐 오세훈이든 박원순이든 저는 뭐 별로 다르지 않다고 봐요. 당이 다를 뿐이지. 다만 북한에 대한 태도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하지만 뭐 이 안에서의 내부 국내 정책은 뭐 오세훈이나 뭐 거길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재건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강남 지역에 재건축할 때 그 층수 규제 같은 거는 오세훈이 좀 전향적일 수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돈 나누어주는 거에 대한 관념, 뺏어서 나눠주는 거는 오세훈도 저는 비슷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김현중님, 한국인의 정서상 부동산 집 소유에 대한 집착이 강한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네. 이거는요, 부동산 토지 집 소유에 대한 집착은요, 한국인이 그런 게 아니고요, 인간 자체가 여기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해요. 인간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혹시 펄벅의 대지라고 하는 소설 보셨어요? 펄벅의 대지라고 하는 소설, 그 중국 사람들의 이 집과 땅에 대한 집착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네, 비비안 리 주연의 1950년대 영화인가 아무튼 그런데 아무튼 명작입니다. 진짜 지금 봐도 여전히 재밌어요. 남북전쟁 당시에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뭐 사랑 이야기 또 전쟁 이야기 이런 거를 엮어서 만든 영화인데 거기에서 그 주인공인 오하라 있잖아요. 비비안 리 그 여주인공이 끝까지 마음속에서 놓지 않는 것이 타라 농장이에요. 자기가 태어나서 자랐던 그 농장에 대한 집착. 그리고 끝내 거기로 돌아가잖아요. 거기도 토지에 대한 집착이라고 하는 게 아주 짙게 깔려 있습니다. 미국도.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은 누구나 집착을 하게 돼 있어요. 집착할 게 땅과 자식밖에 없으면 사람은 누구나 땅과 자식에 집착을 합니다. 그런데 경제가 발전을 해서 땅, 집, 자식 말고도 내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다른 자산들이 많아지면요. 이런 것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뭐 지적재산권도 나오고 주식도 나오고 채권도 나오고 하면서 소위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지죠. 그 사람들도 다 집착을 해요. 전체 자산에 대해서는 집착을 하지만 그 하나하나에 대한 집착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왜? 나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 수단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하지만 경제가 발전되기 이전, 예를 들어서 뭐 아메리카 인디안들 또는 파푸아 뉴기니의 뭐 그런 원시 구석기 시대 방식으로 살고 있는 그 단위 부족들, 이런 사람들은 뭐에 집착하겠습니까? 그럼 뭐 가족과 자기 집밖에 더 있겠어요? 또는 그들이 키우는 돼지가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니까 돼지에 대한 또 집착이 크겠죠. 그래서 한국인이 특별히 부동산 소유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아닙니다. 다만 경제 발전 단계, 그러니까 경제가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않았고 특히 자산 시장이 많이 발전하지 않아서 부동산 밖에는 집착할 게 없다라고 하는 상황은 있었죠. 하지만 한국인이 특별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제 그 사유재산권과 토지공개념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시면 거기에 이런 이야기들, 베트남 사람들은 어떠하고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은 토지에 대한 집착이 어떤지를 써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리님, 질문이 많으시네요. 끝도 없겠는데요, 질문이?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도입된 게 2008년이고 2007년에 지방세법 개정, 2006년에 오세훈이 서울시장 당선. 오세훈 공약이었군요.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박원순이 그런 줄 알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아유,
저 세상에 있는 박원순 시장이 좀 억울하겠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김원영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1939년. 그렇군요. 네, 1939년 미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대단한 나라였어요. 지금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이슨 차님, 농담이시고요. 모리님, 중국, 베트남, 한국 모두 중앙집권적 유교 정치 시스템 역사적 경험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교 정치를 이 토지 공개념의 뿌리로 보고 계시군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거는 뭐 분명한 거는 이 중국과 한국, 일본, 베트남, 대만 이 나라들이 굉장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공통점 중에 하나가 사교육을 많이 시킨다라고 하는 게 이게 아주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가족이 달려들어서 아이의 성공에 매달린다라고 하는 공통점도 있어요. 이게 옛날부터 소위 이 과거 시험 제도라고 하는 게 그런 걸 거치면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게 이 토지 공개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네, 모리님께서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니까 저도 한번 유심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좋은 의견들 또 질문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질문들이 많으시네요. 그 다음에 정성문 선생님 질문을 주셨는데요. 수산업법 제16조 어업권은 물권으로 하며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아, 어업권이 물권이에요? 네. 어업권의 상하에 미치는 물고기는 어업권자의 소유권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사유재산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인간을 제약하고 있는 자원의 희속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업권의 범위가 미치는 범위 내에 있는 물고기에 대해서도 사유재산 제도를 확립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경제현상의 경제학적 이해, 김영용. 네, 그렇군요.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성문 선생님, 마이크 예, 가능하시면 질문 바로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에 교수님께 한번 물고기를 제가 사유재산이라는 주장을 한번 하고 싶어 갖고, 교수님 책에, 사유재산권과 토지공개념이라는 책에 그런 내용이 있어 갖고, 아, 그 찾아보다가. 내용 때문에 그러셨군요. 그렇습니다, 교수님. 네.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황당한 질문인 것 같아서. 아니에요. 좋은 죄송합니다. 지적이셨어요. 꼭 한번. 제가 제 책에서 그 오징어 이야기도 하고 뭐 그랬었거든요. 멘트도 나오고 그랬었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시 생각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질문 있으세요? 채팅창에 또 한 분이 해주셨습니다. 김현중 선생님께서 동북아시아 역사상 출세지향적 문화가 깊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도 드네요. 베트남 친구들에게 들어보면 거의 한국과 똑같이 입시나 취업 경쟁률도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한자 문화권, 과거에 소위 그 등용문, 과거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하는 말을 갖고 있는 나라, 등용문이라고 하는 말을 갖고 있는 나라, 이 나라들은 공통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온 가족이 달려들어서 모든 걸 투자해가지고 자식 출세시키는 데 목을 매는 거죠.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스칸디나비아나 뭐 이 북유럽 국가들의 교육제도하고 한국 동아시아의 교육제도를 비교를 해보면 이 서양의 북유럽 국가들은 자식의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자식의 삶도 각자 삶이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교사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얘는 입시반으로 갑니다. 얘는 직업학교로 갑니다라고 정하면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7, 80%는 다 직업학교로 보내버리잖아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거기 가서 그런 교사의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네. 왜? 내 자식은 반드시 대학을 가서 출세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 생각은 야, 그거 뭐 꼭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머리를 잘 깎아도 그거 뭐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고 자동차를 잘 고쳐도 뭐 훌륭한 목수가 돼도 되는 거고 하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동아시아하고는 정말 다르죠. 그래서 교육 시스템 개혁이 이 동아시아는 교육 시스템 개혁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자유를 주고 뭐 학교에 자유를 주고 하는 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왜? 대학 개혁이 안 됩니다. 대학 입시 개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대학을 전부 서열로 만들어서 거기 그 인류대학을 가야 돼. 그리고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동아시아는 이 명령지향적인 명령복종 시스템 이 문화는 굉장히 이걸 잘 활용을 해왔는데 남의 걸 베낄 때는 좋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 걸 베낄 때, 한국이 일본 걸 베낄 때, 또 중국이 한국 걸 베낄 때는 일사불란한 문화, 군대식 문화, 또 가부장적 문화, 이 문화가 매우 효과적인데 그게 아니고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하고 각자 알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제 시스템이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인데 세계가 그 시스템에서는 정말 적응이 잘 안 되는 그런 문화를 우리나라가 갖고 있고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동아시아 말씀하시다 이렇게 김현종 선생님이 코멘트를 주셔서 제가 그 생각이 나네요.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해 주실 선생님 계신가요? 우리 김인석 박사님도 계시고, 네. 민국 교수님? 아, 김인석 박사님 나오셨습니까? 아, 예, 예. 네. 아니, 뭐, 이게 화면이 잘 안 되는데, 뭐, 네, 괜찮습니다. 예, 예, 마이크는 되니까 예. 아주 잘 들었습니다. 특히나 뭐, 조금, 종부세 같은 것도 앞으로 더 완화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아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참, 이거 어떻게, 아까 말씀처럼 토지 내지는 주택 쪽에 그 시장의 어떤 그런 논리보다는 정치적인 논리가 굉장히 강하다는 말씀 여러 가지로 잘 느꼈습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예. 뭐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조금 더 뭐 다른 이야기를 좀 들으러 가든지 뭐 아니면 한번 초대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네, 또 뭐, 네, 의견 주실 분 계시면 해주시면 되고요. 네, 없으시면, 자, 회장님. 예, 예, 예. 네, 제 목소리 들려요? 네, 잘 들립니다. 뭐, 지금 끝내죠? 굉장히 피곤해가지고 더 질문하고 싶어도 질문 못 드리겠네. 미안해서. 하도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그것도 뭐 질문하는데 아주 성실하게 전부 다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뭐 질문이라고 하는 거
질문하기도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그러고 끝내겠습니다. 네. 그 아까 그 저기 저 공공 필요에 의한 일단 국가가 수용해가지고 강제 수용해서 뭐 한다는 얘기죠. 그게 그 헌법 23조가 그런데 23조 3항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좀 수용하기가 쉽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없습니까? 어, 그걸 좀 헌- 억압 예, 좀 어떻게 헌법에 고치든가 뭐 어떤 식으로 해야지 이거 이런 식으로 가지고 어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원주민들한테 전부 다 피해가는 거 아닙니까? 피해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저는 그냥 박정희 강탈당하는 시대부터 겁니다. 예, 박정희 시대부터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 놓을 때도 그랬고 그 이후로 토지 수용해서 엄청나게 그 토지 원주민들한테는 굉장한 피해를 갔다. 그게 뭐 분배의 왜곡들 초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헌법을 좀 헌법,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행정 권력이 굉장히 난폭해요. 그렇죠. 민 예. 교수님 이미 다 말씀하신 거지만 이 난폭한 게 박정희 정부부터 본격적으로 난폭했고요. 이거는 일제 때보다도 박정희 정부 들어와서 훨씬 더 난폭했어요. 말씀하신 경부고속도로 놓는 과정도 그러했고 안산 신도시, 창원 신도시, 울산 공업단지 온갖 그 공업단지 만드는 과정들이 다 그러했죠. 예.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성공을 거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땅이라는 관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야, 내놓으라면 내놓지 무슨 말이 많아. 그러니까 이것은 조선시대의 관념이라고 오히려 보여요. 왕토인 거죠. 이 내가 다스리는 땅 안에 있는 모든 땅은 이건 다 내 거야. 뭐 명목상으로는 니네한테 뭐 있지만 내가 내놓으라면 언제든지 내놔야지 라고 하는 관념이 이게 옛날 왕들도 다 그랬던 거고 박정희 시대에 와서 다시 부활을 한 거고 그런데 박정희는 그것을 그렇게 난폭하게 뺏어서 아주 생산성 높은 용도로 쓴 거죠. 예. 네. 그건 다른 거죠. 뭐 전두환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택지와 관련한 가장 난폭한 시대는 전두환, 노태우 시대인 겁니다. 특히 노태우 시대에 200만 호 건설 계획, 수도권 5개 신도시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다. 그냥 뺏어서 싹 밀어가지고 뭐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거기다가 그냥 지은 거죠, 뭐. 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박수를 치잖아요. 국민 대다수가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 떨어지는 콩고물이 많거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희생당한 수많은 뭐 몇만 명 또는 몇십만 명. 하지만 이익 보는 사람은 몇백만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공리주의의 극치인 거죠, 이게 지금. 네. 행정 권력의 남용이고 이것은 저는 헌법의 문제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헌법, 솔직히 말해서 저는 헌법 있으나 마나요. 우리나라는 헌법 이미 다 죽었다고 봅니다. 특히 소급 입법을 하는 걸 보면요. 요즘에 뭐 임대차,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니 무슨 뭐 연금 분할 청구권이니 하는 것들이 전부 소급 입법이에요. 근데 헌법에는 명백하게 소급 입법 금지를 규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소급 입법을 하는데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국회의원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소급 입법을 하고 시민단체들은 거기에 대해서 박수치고 그것을 누군가가 헌법재판소에 가져가면 헌법재판소는 그거 뭐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판단을 내리고 설령 합헌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설령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위헌이 아니고 헌법 불합치 판결을 주로 낸단 말이에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니까 국회에서 안 고치면 고만이에요.
그런 헌법 판결들이 많습니다. 헌재 판결들이. 국회가 그냥 깔아뭉개고 있는 겁니다. 헌재가 뭐라고 하든 간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이건 도를 넘었다. 법치의 도를 넘었다 이거는 이미. 그래서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특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개헌도 저는 필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개헌을 뭐 때문에 해요? 지금 거 가지고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데. 저는 개헌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미. 그리고 마녀 사냥이 일상화된 그런 나라가 됐다. 이미. 그렇게 보입니다. 아직까지 거리에서 테러를 하는 수준은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저는 봐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정말 끝나시죠 이제. 예. 네. 하여튼 오늘 아주 상세한 말씀, 처음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 다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오늘 네,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저 교수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희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모이고 있고요. 자, 오늘 진행해 주셨습니다. 8강이었고요. 김종일 교수님께서 불러주셔서 토지 감사합니다. 공개념과 주택시장의 복수에 대한 내용이셨고, 다음 주에는 세인트 존스대 경제학과 교수님께서 최영백 교수님 아주 뭐 명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죽었는가라는 거고요. 자, 요 강의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교해서 한번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칠게요. 다음 주에 뵙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타나베 니카. 예.